수요일 장이 끝난 후 루닛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호재냐 악재냐를 놓고서 투자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루닛에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유상증자는 호재냐 악재냐가 아니라 회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마스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사례를 가지고 루닛의 그 유무상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케이블 TV 회사인 TCI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케이블 TV 회사는 컨텐츠 제작사로부터 그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가입자들한테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 구입비가 케이블 TV 그 전체 비용의 약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 구매 비용은 그 케이블 TV 가입자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거의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입자가 100만인 케이블 TV 회사가 그 드라마 그 이상한 변호사의 방영 권리를 1억 원을 주고 구매를 했다면 가입자가 10만인 케이블 TV 회사도 이 드라마 권리를 구입할 때는 1억 원을 줘야 합니다. 이 말은 그 케이블 TV 회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입자당 투입되는 편성 금액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컨텐츠 구입 비용이 1억 원인데 가입자가 100만 명이면 가입자당 그 컨텐츠 구입비가 100원이지만 만약에 가입자가 10만 명이면 가입자당 그 프로그램 구입비가 10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TV 회사 입장에서는 그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케이블 TV 회사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 케이블 TV 회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그 규모가 큰 케이블 TV 회사는 규모가 작은 케이블 TV 회사를 계속 M&A해서 그 규모를 키워야 하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케이블 TV 회사를 인수하면 할수록 가입자당 그 편성 금액은 더 내려가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케이블 TV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의 그 규모는 비슷합니다. 가입자 수도 비슷하고 매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회사의 경영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A 회사의 그 CEO는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소규모의 케이블 TV 회사를 계속 인수해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도 하고 유상증자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돈으로 그 소규모 케이블 TV 회사를 계속 M&A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3배, 4배 계속 늘어납니다. 반면 B라는 회사의 CEO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을 할 필요도 없고 유상증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A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A기업은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가입자당 그 콘텐츠 구매 단가도 굉장히 내려갔고 가입자당 그 들어가는 고정비도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쟁력이 높아지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가입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 B 회사는 A 회사에 비해서 그 가입자당 콘텐츠 구매 비용도 굉장히 높고 가입자당 들어가는 고정비도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망하거나 다른 기업의 흡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약간 관점을 바꿔서 만약 여러분이 케이블 TV 회사의 CEO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상증자도 하고 차입도 해서 다른 회사를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고정비도 낮추고 컨텐츠 구매 비용도 낮춰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범위 내에서 현상 유지만 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미국 케이블 TV 업계의 그 승자가 누가 되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TCI는 은행 차입금 등의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그 소규모 케이블 TV 회사들을 계속 인수해 나갔고, 그래서 1981년에는 미국 최대의 케이블 TV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아주 높은 밸류를 받고 AT&T하고 합병을 단행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1973년에 TCI에 $1를 투자했다면 1999년 AT&T와 합병할 당시에는 $933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93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S&P 500은 14%였는데 TCI의 그 연평균 수익률은 S&P 수익률이 2배가 넘었습니다. 제가 그 아마존을 가지고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1년에는 8억 6,200만 달러, 2012년에는 6억 7,600만 달러, 2013년에는 7억 4,500만 달러, 그리고 2014년에는 1억 7,800만 달러로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듭니다. 영업이익률을 봐도 2011년에는 1.79%, 2012년에는 1.11%, 2013년에는 2.0%, 그리고 2014년에는 0.2%로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로만 봤을 때는 투자하기에 별 메리트가 없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존의 주가는 그 후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고서 애널리스트인 톰슨 클락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마존이 원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아마존이 이익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가능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비전문가들은 아마존에 관심을 가졌다가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경을 꺼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R&D 비용을 제외했다면, 즉 실제로 설비 투자를 제외했다면 아마존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적당히 했다면 아마존의 영업이익이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영업이익에 R&D 비용을 더하면 맨 아래 빨간 글씨로 된 부분입니다. 조정 영업이익과 조정 세전이익률을 보면 영업이익과 세전이익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 속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원하면 얼마든지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었지만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당장의 수익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류센터를 확장하고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와 같은 고객 만족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설비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D 비용이 과도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제프 베조스의 경영 전략에 제동을 걸어야 할까요? 왜 이익을 포기하면서 투자를 늘리냐고 항의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바람직합니다. 비록 지금의 이익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어렵고 고객 만족이 높아지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수익이 줄어들지는 몰라도 대신에 미래에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의 이런 경영은 바람직합니다. 국내 유통업의 강자 자리를 두고 한때 쿠팡하고 이마트가 경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쿠팡은 대규모 유상증자와 차입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마트는 아주 소극적인 경영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쿠팡과 이마트의 시가총액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쿠팡은 회사가 망할 뻔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점은 있었고 이런 모험까지 높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경영의 큰 틀에서 보면 쿠팡의 전략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마트의 주봉입니다.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2조 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쿠팡의 6개월 주가입니다. 흑자로 전환하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3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이마트의 22배입니다. 쿠팡과 이마트의 경쟁은 이미 쿠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마트는 쿠팡을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승부가 끝난 이유는 쿠팡은 투자를 해야 할 때 투자를 했고 이마트는 투자를 해야 할 때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쿠팡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이마트가 먼저 스타컴 등의 대규모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마트가 승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루닛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숫자가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회사가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루닛의 2022년 매출액은 139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7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507억 원이 적자라는 얘기만 하지 왜 507억 원이 적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증권방송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루닛을 보면 2022년에 연구 개발비가 183억 원이고 급여가 220억 원입니다.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회사에서 원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현재 루닛은 의료 AI 분야에서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그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이런 전략이 옳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늘려서 기술 개발을 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후발주자들과 격차를 더 벌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글로벌 1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 백승옥 의장이라든가 서범석 대표가 모두 100%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들도 모두 다 우리와 똑같은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한 돈을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주들도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주주들이 싫어한다고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현금 흐름 범위 내에서만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경영을 하는 후발주자한테 따라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소극적인 케이블 TV 회사들이 그 TCI한테 밀려서 존재감이 없어진 경우나 이마트가 쿠팡한테 유통업 강자 자리를 내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루닛은 시장에서 도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만약 루닛이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식을 팔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루닛의 유상증자는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치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1등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루닛의 유상증자는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호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1등은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연목 구어, 즉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루닛의 유무상증자에 대한 그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